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평양 전쟁에 패전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일본의 상황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마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한 일본이 경제를 극복하게 되는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도 우리나라가 일본이 경제를 회복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가 됐다고 하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채가 발행되면서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데, 전쟁에 이기면 그래도 자기들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서 피해가 있더라도 앞으로 국가 운영에 대한 변수를 제거한다든가 성장 동력을 얻을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져버렸으니까 부채는 산더미가 되고 산업시설은 다 파괴돼 버리고 경제는 엉망이 돼 버린 거죠. 네. 일본은 1941년 12월에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습격하면서부터 미국과 거의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태평양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일본은 미국의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도쿄 대공습 같은 피해도 입었고, 심지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도 2발 맞으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거의 낙아웃에 가까운 피해를 겪었어요. 독일은 이상하리만큼 산업시설에 대한 피해가 적었던 반면에 일본은 산업시설이 완전 작살이 났잖아요. 네. 독일이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일반적으로 전쟁에 패한 국가라면 일본처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본의 원자폭탄 피해가 컸던 걸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체 피해 규모로 봤을 땐 일반 폭탄 같은 재래식 공격 피해가 원자폭탄 피해 규모보다 훨씬 컸었죠.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피해를 입은 1945년 8월 10일에는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8월 15일에는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광복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일본 경제는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데요. 시중에 재화와 물건은 부족한데 서민들은 심각한 가난에 빠져 있으니까 말 그대로 살 수도 있는 물건도 없고 살 돈도 없는 상황에, 그런 경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일본의 경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하고 식량 부족 문제에 빠지는데요. 그나마 전쟁에서 이긴 미국이 식량을 조금은 원조해줘서 살았지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던 일본 경제였어요. 보통 전쟁한다고 국채 발행 엄청 발행한 데다가 전쟁에서 패전까지 해버리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일본은 산업시설이 작살나면서 공급 자체가 엄청 쪼그라들어 버려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져 버린 거네요. 네. 특히나 당시에 일본 국내의 교통이나 통신 관련 산업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교통과 통신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와 유통 관련 쪽의 산업도 타격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말한 저런 산업들이 모두 생산과 관련된 인프라 산업이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생산과 관련된 인프라 산업이 타격을 받으니까 일본 경제에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결국 당시의 일본 경제는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면서 불행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시대를 맞이하는데요. 1947년에는 이미 인플레이션율이 100%를 기록하면서 고난의 시대를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1년 후인 1948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190%로 1949년에는 240%까지 기록하게 되는데요. 전쟁 항복하고 거의 4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240%까지 돼버리네요. 네. 그리고 당시에 소매물가 지수는 거의 80배까지 올라가면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일본 경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피해국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일본의 경제는 허덕허덕거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바로 이때 시기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가장 똥줄을 타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경제 재건을 도와주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본의 아니게. 네.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한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은 일본 경제에게는 일종의 가뭄의 담배와도 같은 사건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많은 인명피해와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는 한국전쟁이 일본 경제와 일본 서민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사건이 됐어요. 2차 대전이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해주고 한국전쟁이 일본 경제를 회복시킨 거네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특히나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는 미국과 국제연합군이 참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군이 한국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니까 일본은 한국전쟁의 전략물자 보급기지로 급변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일본에다가 미국의 제조 산업을 이전시키는데요. 이때 일본은 이 기회를 요긴하게 활용하면서 미국의 선진 제조 기술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해외 생산 기지처럼 이용한 거네요. 일본에서 군수물자 생산해서 바로 옆 국가로 조달하는 식으로. 네. 거리가 먼 본토 미국에서 전쟁 물자를 보급받을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 일본을 군수물자 기지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자칫 한국 전쟁이 3차 대전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까 내심 우려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본에 주둔시키고 있던 미군들을 급하게 한반도로 출동시키기도 했어요. 당시에 미국은 한국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군수물자와 서비스를 일본을 통해서 달러로 사들이게 되는데요. 물자 비용은 미국의 군사 예산에서 직접 지불하게 되면서 이 많은 전쟁 달러 자금들이 일본 경제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전쟁 터지면서 일본의 산업 인프라들이 재건되고 미국 달러들이 일본에 거의 뿌려지다시피 했네요. 네. 그리고 한국 전쟁 말미에는 미국과 소련이 종전을 논의하게 되면서 종전 교섭을 위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미국은 파괴된 한국을 다시 부흥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국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산업용 자재와 서비스를 일본에서 또 구매하게 돼요. 한국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걸 또 일본을 통해서 구입을 했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당시의 한국 전쟁은 태평양 전쟁 이후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던 일본 경제에게 예상외의 기대하지 않았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일본은 이때 벌어들인 달러가 결국 종잣돈이 돼서 당시에 미국의 선진 기술과 산업 기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원래 일본이 기술력 있는 나라라서 기술 흡수 속도도 굉장히 빨랐겠네요. 그렇죠. 결국 한국전쟁은 당시에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던 일본 경제를 한순간에 점프하면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요. 특히나 일본은 각종 군수품에 사용된 금속 산업과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정말 큰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1949년 말에 2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일본의 달러 외환은 1년 만에 거의 5배가 성장한 9억 5천만 달러까지 급증하게 되는데요. 1년 만에 5배요? 네. 이때 당시에 일본 경제가 누린 모든 효과는 결국 대부분은 한국전쟁에서 비롯된 효과입니다. 한국의 불행이 일본의 행복이 된 케이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완전 김일성이가 일본 살린 꼴이 돼버렸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가 당시에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려준 꼴이 됐는데요. 전쟁이 벌어진 한반도에서는 총 수요를 일으키면서 총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미국을 끌어들인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벌어질 당시 사실 일본의 도요타 같은 기업도 실제로는 한국 전쟁의 덕을 상당히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특히나 도요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처럼 경쟁력을 가지게 된 계기도 따지고 보면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도요타 자동차는 태평양 전쟁 당시인 1944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군수공장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군사용 트럭을 위주로 생산하다가 막상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경영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전쟁 이후에 일본 경제는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요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에게는 정말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실제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기인 1950년에는 도요타가 거의 파산 위기에까지 직면하게 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몰리게 돼요. 하지만 도요타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 20일이 지난 시점에 도요타에게는 구원의 손길인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망하려는 도요타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 20일이 됐을 때 그때 한국 전쟁이 터진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때 도요타는 군사용 트럭 1000대를 미군에게서 한 방에 주문받으면서 현재 자동차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TPS라고 알려진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도 바로 이때 도입된 도요타 고유의 생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게 한국전 때 도입이 된 거네요. 네. 1955년과 57년에는 도요타가 크라운과 코로나라는 신차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이후로 성장 가도를 쭉쭉 달리는 계기를 마련하는데요. 그리고 국적항공사 일본항공 같은 기업의 경우도 한국전쟁 이후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하게 되면서 일본에는 항공사 운행 금지라는 조치가 내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생한 1950년 6월이 되니까 미국이 이 항공운행 금지라는 조치를 해제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일본의 국적항공사 JAL은 운항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 1951년 8월에 들어서는 일본 최초의 항공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미국이 때린 일본 항공사 운항금지 조치는 언젠가는 풀렸을 거니까 한국전쟁이 꼭 일본 항공의 성장 배경이 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이 미국이 일본에 내린 운항금지 조치 해제를 앞당겼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일본 기업 이야기도 했는데 한국전쟁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1950년 한국전쟁 터지고 일본이 군수물자 생산 기지가 되면서 몇 년 만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전에 일본 경제 상태로 돌아갔다고 선언도 하고 그랬죠. 참 이런 거 보면 전쟁이 얼마나 큰 수요 시장을 만들어내는 건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한 오늘의 결론은 일본의 경제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한국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당시의 초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침체를 극복했었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 이전의 경제 수준까지 부활할 수 있었으니까 분명히 일본 경제는 한국전쟁의 덕을 봤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이어진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 과정도 결국에는 한국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사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한국의 비극이 일본을 살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다른 의견으로는 한국전이 없었더라도 일본은 경제를 회복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패전한 일본을 농업 중심의 중립국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냉전체제라는 특징상 결국에는 미국이 일본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을 거고 전략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저쨌든 한국전쟁이 일본 경제를 급속도로 압축 성장시킨 계기가 된 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맞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